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이재용이 오늘 진행하는 이재용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정치 현안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자 현 법무법인 CK 대표 변호사로 계신 분입니다. 유명 정치 평론가이고 변호사 활동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분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예. 아니 요즘엔 뭐 방송 활동에 변호사 업무에 또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일에 너무 바쁘시죠?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다고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한 48시간 정도 됐으면 좋겠고, 예. 손오공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분신술 분신이 해가지고 있어서. 여러 번은 나눌 좋겠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서 어. 주어진 시간 내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표정도 좋으시고 에너지도 넘쳐 보이시고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저는 그 제 건강 비결은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네. 제 건강 비결입니다. 아무것도 안 뭐냐면은 술 안 먹습니다. 아. 담배 안 먹습니다. 아. 그것만 안 해도 네. 일상생활하고 하는 거는 정말 잘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저는 이제 항상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이제 그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저희 벌써 한 20년 넘겠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전날 이제 하루 할 일정 그리고 일주일 일정 그걸 탁탁탁탁 다 짭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중요한 것부터 하고 또 우선순위를 딱딱 정해서 하면은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멀티플레이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학창 시절부터 공부할 때 계획 짜는 버릇이 네. 생활 습관이 됐군요. 그리고 또 저는 머리만 안 되면 잡니다. 그러니까 그거 짧은 좋은 시간 거다. 내에 잠을 자고 또 어떤 신체에 유해한 그런 그 담배나 술, 담배는 사실상 못하고 그러시군요.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제 건강을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오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제부터는 좀 더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예. 요즘 뭐 일정이 조금 만만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시사포커스 TV 구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 최진영은 이런 사람입니다.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또 법무법인 CK 하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구미의 아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제 고향은 구미이고 또 구미에서 또 자라고 또 뛰어놀고 네. 교회 다니고 하다가 또 중고등학교는 또 대구서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와서 부모님들은 여전히 뭐 구미에 계시고 지금도 구미에 전답도 저희 집도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마음의 고향이고 서울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도 또 항상 또 구미에 뭐 지난 주말에도 갔다 왔고요. 저희가 지금 법무법인 CK 이 CK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is king. 예, 뭐 의뢰인 제일주의, 네, 섬김의 왕을 리더십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최진영의 그 C 그리고 그 곽종훈 의정부 지방법원 원장님의 K 이렇게 해서 CK입니다만 그 의미를 이제 저는 클라이언트 킹, 그러니까 의뢰인 제일주의, 섬김의 리더십 이런 거에 방점을 두고 있고 또 독실한 그 크리스찬이신 우리 곽종훈 원장님은 크리스천 킹덤이라고 해서 우리 그 법무부인이 예수의 공동체 또 의뢰인들을 정말 그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법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 법인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실제 건설 부동산에 아주 탁월한 저희가 영향력을 그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외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그 상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혼인, 뭐 후견 이런 그 가사 사건에서도 이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상철 전 서울 고등법원 원장님까지 이제 영입을 해서 그래요. 우리 법인의 어떤 그 역량이 예전보다 훨씬 더 합당해서 다가오는 그 내년 초에는 좀 더 넓은 사무실로 이제 이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법조계 정말 구원의 등대가 되고 또 그 의뢰인들과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펌으로 커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되니까 표정이 좋으시군요.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뭐 잘 되는 것을 떠나서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고 내년 후년을 또 보면서 또 인재를 키웁니다. 우리 법인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법인이 몇 년 해오면서 저희 법인에 계셨던 소속 변호사님들 5명이
판사로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만큼 인적 그 구석이 참 좋습니다. 열심히 키워서 또 의뢰인을 섬기고 네. 또 그 본인들이 이제 성장해서 법원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전체 국민의 봉사자를 하는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법인 많이 좀 도와주시고 많이 오시면은 저희가 확실한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의 모토도 Power on your side, 당신의 힘입니다. 예. 아니 지금 광고 한 편을 보는 것 같은데. 고향이 구미시고. 네네. 그럼 구미를 왔다 갔다 KTX가 금방 가죠? 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제 지난 주말에도 이제 구미에 네. 또 며칠 있다가 또 올라왔는데요. 네. KTX 타면은 김천구미역까지 1시간 45분이면 맞아요. 후딱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말만 김천구미역이지 네. 실제로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김천 괄호 열고 구미역입니다. 김천에 훨씬 가깝구나. 그래서 그 김천구미역에서 제가 처음 뭣도 모르고 네. 야 이제 드디어 구미에 이제 KTX 생겼다 하면서 내렸는데 웬걸 택시 탔더니 구미까지 한 4만 5천 원, 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제법 거리가 되네요. 실제로 운전해서도 이제 한 4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구미 분들의 염원은 구미역에 KTX 제대로 역사를 만드는 그건데 지금 벌써 뭐 KTX가 우리가 그 개통된 지가 뭐 그렇죠. 15년, 20년 가까이 네.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 실제로 구미 인구가 많을 땐 44만, 지금 한 41만 명 되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많아도 15만이 채 안 되는 이용객은 구미가 훨씬 많지만 그래요? 그게 어떤 정치 논리 속에서 이게 김천구미역으로 해서 김천 쪽에 사실상 위치하면서 그렇군요. 구미 분들의 어떤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분들이 항상 이 총선이나 이런 선거를 할 때 이슈가 되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실질적인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제가 그 구미의 아들이지만 저희 집사람은 전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동서화합이네. 예, 그래. 네,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님 아버님이랑 윌리엄 린턴이랑 분이 그 광주에서 처음 지으신 교회가 광주 제일교회인데 제가 광주 제일교회에서 장가도 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뭐 여담이고 광주는 광주역이 핵심이었죠. 그런데 KTX가 생기면서 광주 송정역이라는 걸로 해서 목포로 가는 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역은 슬럼화되고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셔틀 그 기차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와의 어떤 그런 연계성을 했는데 구미는 아직까지도 그런 일을 실제로 해내지를 못해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미에 확실한 어떤 대책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김천 구미역에 내려서 구미까지 이렇게 셔틀 기차를 놓으면 되는 예, 그럴 수 있는 게 되는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천이 안 되는 걸 보면은 지역 국회의원님들 힘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력을 보니까 최 변호사님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셨어요? 사법고시하고 법원행정고시 두 개를 다 고시 이관하네요. 근데요, 그게 참 좀 부끄러운 게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제가 욕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게 제가 대학교를 97년이 언제입니까? IMF 아닙니까? IMF 무렵에 졸업을 하는데 제가 사법시험을 졸업하면서 합격을 못했어요. 찌질이 궁상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또 준비를 해서 법원행정고시를 정말 예상치 못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어쨌든 합격을 우수한 성적이 아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그 사무관 근무를 한 2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 시험을 또 2차 시험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직장 가지고 뭘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경야도 특히 이제 뭐 초임 사무관으로서 바쁘기도 하고 또 주말에 놀아야 되는데. 근데 또 그때 참 좋은 과장님을 만나서 또 주말에라도 좀 퇴근하게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른바 주경야독을 했는데 정말 천우신조로 정말 우스운 성적으로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뭐 뜻하지 않게 고시 이관왕이 됐는데 제가 그 법원행시 동기들 중에 제가 시험 합격해서 나오니까 제 친구들이 그래도 승진 쑥쑥하고 그런 데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얘기하시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법고시에 법원행정고시. 사법고시는 그럼 몇 수 하신 거예요? 정말 그거 생각하면 아마 우리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똑똑했나요? 대통령이
그 구수하셨죠, 9번 떨어졌다고 구수. 하는데 예. 저는 7번 떨어지고 8번째였습니다. 아, 정말 집념이 대단하시네요. 아, 6번인가? 어쨌든 뭐 6번, 7번 그저 근데 그 저희 때는 그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법 시험이 워낙 그 적게 그렇지. 뽑으니까. 다만 그 저는 그래도 참 운 좋게 그 시험을 합격했는데 그때는 진짜 한 번 떨어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저보다 한두 해 일찍 합격했는 친구들이 무지하게 부럽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나고 났더니만 그냥 합격만 하면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변호사 활동하시고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시사저널 이런데 그 칼럼 기고하시고 또 시사평론하시고 네. 너무 바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계획 세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제 사명 선언서 같은 것들도 쓰고 옛날에 아마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9가지 습관, 뭐 세븐 헤빗 뭐 이런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이럼 스미스의 또 시간 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 법칙 이런 거를 제 성경책 다음으로 제 삶에 영향을 끼친 그런 책인데 그런 삶을 보면은 단순히 뭐 배짱으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본인들의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사명 이런 부분을 먼저 확립을 하고 그 사명을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정말 중요하면서 빨리 해야 될 일, 정말 급하지만 좀 중요성은 떨어지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A, B, C로 나누고 오늘 해야 될 것을 쭉 쓴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정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오래오래 생활화되고 체화되면은 바쁜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그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하다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법인을 또 키우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저한테 주어진 어떤 저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참 중요한 자산을 주신 게 제 목소리 그리고 또 제 글 쓰는 역량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을 저한테 물려주셨기 때문에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뭐 MBC 100분 토론 또 KBS의 아침 방송에 최진영이 안녕하게 사는 법 이런 코너도 제가 했었고 뭐 KBS에서 지금 이제 황상무 지금 그 용산 시민사회 수석으로 예전에 KBS 앵커 하셨는데 그분과 이제 같은 토론도 많이 했었고 그 외에도 뭐 JTBC 같은 데 있었던 밤샘 토론도 참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 외에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변인으로 2012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 한 5년 정도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때 대변인 하면서 현안을 엄청 그때 협회장님들이 글을 많이 써라고 해서 제가 진짜 그 펌에서 제 의뢰인들한테 쓰는 글 못지않게 그 사회 현안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 그 매주 나오는 신문에 제가 뭐 쓴소리 반은소리 또 사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 이제 법조 기자들이 제가 쓴 것을 알고 그 원고 청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라든가 뭐 중앙일보 또 시사저널 같은 경우에는 글을 제가 많이 썼고 또 그것 외에 이제 법률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법률 저널이라는 데는 제가 한 3, 4년 고정 칼럼니스트로 글을 꾸준히 썼었는데요. 제가 아마 그런 글을 쓴 과정에서 제가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취재를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글 쓰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이 정리되다 보니까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토론에서도 또 그런 제 컨텐츠를 또 국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또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또 여야 간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또 나름대로 또 뭐 못하지는 않아서 지금 한 10수년 동안 방송 활동하고 있는데요. 야, 10수년이면 그 과정에서 야, 이 방송은 정말 인상 깊었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의 방송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꼭 인생의 방송이자 제 한때 흑역사가 되기도 했었는데 2017년 3월 초 그때가 언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전 날 MBC 100분 토론이 있었습니다. 탄핵 찬반 토론이 그 다음 선고 기일을 앞두고 MBC 100분 토론이 있었는데 100분 토론 그 전에도 여러 번 제가 가다 보니까 저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해서는 안 된다. 탄핵은 부당하다라는 것에 대한 연사로서 좀 패널로 나올 수 있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서 뭐 전국이 드글드글 끓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취지의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섣불지고 불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탄핵은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실제 고향인 구미가 고향이고 또 개인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학교도 제가 선후배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그 고향이나 학연 지연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게 탄핵할 정도의 어떤 그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전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혹한 시기에서도 저는 그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그 탄핵 반대에 제 목소리를 충분히 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그 방송 이후에 바로 그해 5월에 이른바 장미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제 방송의 흑역사는 시작되었죠. 이른바 JP, 적폐로 찍히면서 정말 수년간 방송에 사실상 리젝트되는 출연을 하지 못했던 계기가 그 상당히 있었었는데 뭐 그때는 제가 변호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열심히 또 전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 법인을 또 그 설립하고 키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모든 게 나쁜 것만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인생의 방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있었던 MBC 100분 토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도 이제 소신 있는 변호사로 시사평론가로 칼럼니스트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는 지금 현재 여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집권 시에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딱 5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하고 골프는 머리를 두는 순간 죽음이다. 골프는 오비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정치가 오만하면 그 순간 아웃인 겁니다. 그만큼 20년 집권론을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바로 아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하냐 아니면은 이재명의 지금 민주당이 오만하냐 생각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저는 봤을 때 비판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치체제는 대통령제죠.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뽑으면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 돼서 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통령제죠.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이번에 지금 또 보니까 뭐 이상민 그 민주당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167석이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과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방통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다 탄핵시킨다고 다음번에 해도 탄핵 이른바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만큼 사실상 대통령은 헌법은 대통령제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수상인 것처럼 의원 내각제로 지금 국정을 끌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했을 때는 오히려 가해자, 갑은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윤석열은 저는 피해자적 프레임으로 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윤석열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법 파괴적 행위에 대한 그 평가 이것이 전 더 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중도 표심이 좌우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있는 이런 그 일련의 어떤 탄핵 사태, 파문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심판적 프레임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차기 리더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포스트 이재명을 할 인물이 사실 없어요.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윤석열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한동훈, 뭐 나경원,
또 원희룡, 또 그 오세훈 리스트가 마치 한 수년 전에 그때 민주당의 구룡하듯이 뭐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구미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 정치인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구령했던 것처럼 여기도 보면 국민의힘은 현재 어떤 그 권력자뿐만 아니고 차후의 권력자들의 어떤 예비 리스트가 상당히 많은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은 여전히 내년 총선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중간 평가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인물론으로서 네. 밀고 또 거기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의 어떤 폭거 어떻게 보면 헌법 파괴적 행위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프레임으로 어떤 맞불을 놓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의 어떤 민주당의 리더십이 계속 갈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어떤 그 낙승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신승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정권 심판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실 정치를 보는 소신 있는 자기 시각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느낌이 오는데 지금 구미가 고향이시고, 네네. 그죠? 구미 선산이 고향이시네요. 네네. 그리고 부모님 댁도 구미 산동읍에 있다 이렇게 네. 들었는데 지난 9월에 구미의 법무법인 CK 구미 사무소를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유가 네.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벌써 이제 법조인이 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을 떠난 게 1990년 이제 대학을 네. 오면서 왔으니까 실제로 한 23, 4년 정도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해 왔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기반도 다 서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우리 부모님 그 섬기고 했던 교회가 구미에 있고 네. 저희 시골 집이 있고 저희 전답도 구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 하면 제일 먼저 그 앵커님 떠오르는 게 뭐죠? 전자공단 아닙니까? 그렇죠. 전자공단. 구미공단. 구미공단. 네, 네, 네. 근데 구미공단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 구미공단이 정말 잘 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44만, 45만을 넘는다 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베트남 가버렸어. LG 디스플레이 파주 가버렸어. 그렇게 하면서 대기업들이 이게 수도권으로 해외로 가면서 구미 인구가 계속 쪼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구미를 재도약시켜야 될 리더십이 일단 필요한 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구미가 구미는 도농통합 도시예요. 왜 제가 구미 선산이라고 하냐면은 네. 예전에는 선산군 사곡면 뭐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를 전자공단으로 하면서 거기에 쫙 기업이 크면서 구미가 시가 되고 오히려 그 선산군은 이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시골 농촌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도농통합형 도시를 만들면서 구미 선산을 통합하자고 하면서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했는데 사람들이 선산을 버리고 구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옛날 시내는 그대로 구미고 선산 지역도 다 구미가 됐는데 네.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선산 지역은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급격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 고향인 선산 산동이란 데가 옛날에 완전 깡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3공단, 4공단, 5공단이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되어버렸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 고향인 산동이 구미의 강남이 되어버렸어요. 어허. 그러면서 구미가 어떻게 되어버렸냐 하면은 평균 연령이 34세, 5세. 엄청 젊어진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 있어서의 중심지는 구미 시청이 있고 그 옆에 뭐 구미 시법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변호사님들, 법무사님들이 다 옛날 구미시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쪽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공단이 되고 산업화 도시가 됐는데 인구를 봤을 때 41만 중에 40만 한 6천 명 정도는 구미 시내, 이 40만 4천 명 정도는 이 선산 쪽에 있음에도 네.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변호사가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매일 가봐도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네. 지역적으로 됐다고 법률적으로도 소외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해오다가 여기에 법무법인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 9월 17일 날 저희 법무법인 CK 분사무소를 설립을 했고 그 지역에 있는
그 기업인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상담도 하고 하는데 제가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냈습니다. 첫 번째 형사 사건 구속돼 있던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열심히 변론을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석방을 받았습니다. 그 석방돼 온 분이 바로 나와서 전화를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날 10명 정도가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1번부터 9명까지가 다 법정 구속됐대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자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선고가 됐는데 자기만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근데 자기도 그래서 잡혀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그 일이 있었고 최근에 또 민사 사건도 이제 전부 승소를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그 대구에 계신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는 사건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민변 쪽에 계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뭘 열심히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뭐가 좀 이게 좀 안 맞았대요. 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저희는 변호사가 당연히 상담을 하고 변호사가 당연히 재판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하고 연결도 안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부득이 저희한테 사건을 추가적으로 선임을 했고 저희가 딱 봤더니만 그 사건이 뭐냐면은 요즘은 자살을 해도 보험금 사망 보험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요건이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와 같이 그 우울증으로 인한 그 극단적 선택에 따르는 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전 변호사님은 그 판결을 전혀 인용을 안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딱 사건을 해서 그 판결을 딱 넣어가지고 재판을 한두 번 한 다음에 선고가 나왔는데 판결문에 저희가 인용했던 고대 판결을 그대로 써주시면서 저희 손을 100%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지방에 가면 항상 그 얘기하였어요. 저는 사실 대구 변호사님이든 뭐 지방 변호사하고 서울 변호사가 똑같은 시험을 해서 합격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 사실 실력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열정의 차이는 전 있다고 봅니다. 서울은 치열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의뢰인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좀 섬기고 직접 해드리는 반면에 아직까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무장님이 뭘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저희가 직접 변론하고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하는 것들이 의뢰인들께서 굉장히 좀 그 호평 좋게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에 소외된 법률적인 부분을 해서 저희가 뭐 대형 로펌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 로펌의 한두 팀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서울로 오지 않다 하더라도 그 구미 지역 내에서 충분히 서울까지 와서 있는 큰 로펌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지금 다졌다는 점에서 저는 제 고향에 지금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 토대는 충분히 쌓았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못지않은 그런 서울에 있는 분들 못지않은 법률 서비스를 이쪽 지역에 제공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 사무소의 모토는 당신의 힘, 파워 온 your side입니다. 9월에 사무소를 개소했는데 벌써 2건 이상의 승소, 열정, 실력 거기 터가 좋은 모양인데. 맞습니다. 저희 있는 건물이 우리 밀양박 씨 종중 건물인데요. 예전에 그 건물이 저희 사무실이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쓰셨던 사무실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전부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땅이 좋아서 그런가요? 뭐 저희가 힘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잡을 때 그런 것도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런 걸 안 봅니다. 저는 제 평생 사주 본 적도 없고요. 날 잡아본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의외로 제 뜻과 달리 그냥 전체적인 위치라든가 또 주위의 분들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좀 믿고 가는 건데 결정적으로 기운이 좋은 데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꿈을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데 그런 새로운 꿈과 도전을 위해서 구미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사 포커스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구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택리지 이런 네.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은 조선인재의 절반은 영남에서 나고 영남인재의 절반은 선산 구미에서 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제가 구미의 인재가 될지 어떨지는 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또 중앙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수구초심이라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시골에 집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하는 그런 꿈을 예전부터 꿔왔었는데 조금 일찍 이제 구미에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미 가서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는 도중에 내년 이게 뭐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요청 사항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뭐 제가 그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 또한 이제 뭐 고민 중입니다만 분명히 현안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미는 전자공단으로 전 세계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삼성이라든가 LG가 해외로 또 서울 지역으로 나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마치 미국의 러스트밸리처럼 예전보다는 훨씬 더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최근에 저희 집에서 한 8km도 안 됩니다. 통합 대구 경북 신공항이 들어옵니다. 네. 그게 대구에 있다가 대구가 확장되다 보니까 대구 동구하고 완전히 맞닿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고 군공항이 있다 보니까 소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구 경북이 서로 힘을 모아 가지고 그 의성 군위 지역에 이제 그 통합 신공항을 했는데 그게 바로 구미하고 접경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론 대구 경북에 있는 그 많은 인력들이 그 사람들이 여객이 오겠지만 그 여객뿐만 아니고 이번 통합신공항의 핵심은 뭐냐면 물류공항입니다. 물류공항. 옛날에 그 애니콜 생산이 가장 핵심이 구미였지 않습니까? 네. 그 물류 다 생산해가지고 인천공항으로 그 먼 데를 진짜 불원천리 가서 세계로 수출했는데 이제 김천구미공항이 들어오면은 이른바 리쇼어링 대기업들이 다시 구미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전 세계로 바로 비행기로 물류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이 있고 구미에 제조업 단지 그리고 그 사이에 물류 단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업의 어떤 대기업을 추가적으로 유치를 해서 GRDP 그 돈의 총 생산을 지금 사실 잘 나갈 때는 6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그게 자꾸 삐끗삐끗해서 5만 달러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부가 가치 기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 GRDP 6만 달러를 회복하고 7만 달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고 이걸 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미전자공단 자체의 대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 통합 그 대구 경북 신공항을 구미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역량을 가진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실제 지금 구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문제는 경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구미 시장님이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열심히 뛰고 계신단 말이에요. 맨날 그 구두도 안 신고 이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열심히 뛰면 뭡니까? 법률가가 그런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구미 지역의 그 국회의원 중에 법률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가 있지만 그 이슈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제도화시켜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역에 가면 맨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할 일이 뭐냐? 예산 따오는 거. 근데 예산 올해 따오고 내년에 못 따오면 뭐 해요? 이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법제화해야 되는 거예요. 구미특별법, 구미물류특별법, 구미물관리특별법, 구미반도체 소재특별법 이런 특별법을 만들면은 예산은 그 예산 부수법만으로 그 법에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한 해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뚝 따가지고 쪽지 예산 몇억 원 따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는 법률적인 틀을 만들면은 거기에
예산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네. 그런 예산을 해서 구미를 제2의 도약을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가진 사람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그런 생각과 준비가 다 돼 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에너지로 새로운 도전의 성과를 내겠다. 이런 말씀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그리고 법무법인 CK의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